중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한 순간 아시아 축구계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며칠간 아시아 축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패배하며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 결과를 넘어 동아시아 스포츠 패권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축구 전술학과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번 중국의 참패는 예측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정규 경기에서 14경기 중 10승 3무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왔습니다. 특히 작년 승리 이후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의 앞바다라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과 상대방에 대한 무시는 오히려 경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중국은 이방코비치 감독 체제하에서 브라질과 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가진 세르지뉴까지 귀화시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단 한 개에 그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패배가 갖는 의미는 38년 만에 인도네시아 패배라는 통계적 수치를 넘어섭니다. 중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가 축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기이한 현상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 특유의 관료주의적 스포츠 행정 시스템과 급진적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부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단체 스포츠는 정말 최악이다. 희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언제나 중국의 아빠일 것이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중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을 아들이라 불렀는데 올해에는 아들들에게 맞았다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 팬들이 자국 축구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며 내놓은 극단적인 표현들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고 나면 바로 3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더 심한 경우에는 숨이 막힐 정도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찾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감독을 영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축구계에서 한국 감독들에 대한 평가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박항서, 김판곤, 신태용 등 한국 출신 감독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전술 이해도와 선수들의 멘탈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긴 투지와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약체 팀들을 강팀으로 변모시켜왔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감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최강희, 서정원 등이 중국 리그에서 보여준 전술적 혁신과 팀 운영 능력은 중국 현지 언론들로부터 철인 코치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중국으로 진출한 연변 출신 한국 감독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유럽과 미국에서 데려온 비싼 코치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성인 대표팀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의 하나와 함께 국제축구 훈련학교를 설립하여 5세부터 15세까지의 유소년 선수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식 접근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 축구에 대한 인정을 넘어 거의 간청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사실 한국 감독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중국에 매우 적합하다. 중국 축구협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만약 당신들이 현명하다면 박항서 감독을 불러와라라는 목소리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의 반응은 여전히 자존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 한국, 일본이 아시아 3강이라는 착각에 빠져 한국 감독 영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인식 능력의 심각한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로 스포츠 행정학자들이 지적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라면 한국 언론이 중국 축구를 비판할 때 중국 네티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역공격을 펼쳤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 언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엔 한국 언론을 응원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축구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축구와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드러난 또 다른 아이러니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스폰서십 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피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자본을 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월드컵은 중국의 참가를 염두에 둔 대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파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국 수를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했고,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본선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죠. 그런데도 중국은 8.5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출전권도 따내지 못한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넘어 시스템 자체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반면 인구 3,70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축구 인프라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자조적인 반응들을 보면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제시한 중국의 월드컵 진출 방법 5단계는 가히걸작입니다. 첫째, 피파가 남극 대륙의 할당 쿼터를 조직하여 배정한다. 둘째, 중국 남자 축구팀이 남극 지역에 배정된다. 셋째, 중국 남자 축구팀이 예선에서 펭귄들과 경쟁한다. 넷째, 펭귄들과 원정 경기에서 비긴다. 다섯째, 사냐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펭귄들이 폭염에 시달리면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그런데 이 네티즌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 5단계 계획에서 유일한 어려움은 4단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펭귄들과 비기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보다 더 신랄한 자국 축구에 대한 비판이 있을까요? 다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신이 중국에 내린 형벌, 월드컵에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월드컵 개최뿐, 본선 참가국을 96개로 확대하더라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몰디브에 밀릴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댓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인들조차 자국 축구가 동남아시아 최약체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중국이 동남아시아 축구를 깔보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협회의 대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변화나 개혁을 모색하기는커녕 2030년 월드컵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뻔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2050년 월드컵을 위한 계획을 일찍 세우는 게 낫겠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이 제시한 월드컵 본선행 아이디어 중 가장 설득력 있다고 평가받은 것은 심판을 중국인으로 바꿔라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본선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체념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은 어떨까요? 중국인들이 한국 감독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방증합니다. 특히 한국 감독들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보여준 성과들은 단순히 개인적 능력을 넘어 한국 축구 철학과 시스템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미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아시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과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스템화입니다. K리그의 안정적 운영,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해외 진출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도 축구에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수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이해도, 시스템의 체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축구 철학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보다 우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일찍부터 축구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체계적인 훈련 방법론과 전술 분석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아시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축구는 해외 진출을 통한 경험 축적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해외파 스타들의 계보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축구 이론과 경험들이 국내로 전수되면서 한국 축구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셋째,
한국은 축구 인프라 구축에서도 중국을 압도합니다. 전국 각지의 산재한 축구 전용 훈련장들, 세계적인 유소년 리그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축구 지도자들의 전문성은 이미 아시아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박항서, 김판곤, 신태용 등의 해외 성공 사례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 지도자 양성 과정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다섯째, 한국 축구는 정신력과 투지 면에서도 독보적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함성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단순히 그 대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축구 DNA에 새겨진 고유한 특성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한국 축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선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등은 한국 축구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스타의 등장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 최초의 선수가 된 손흥민의 성공은 개인적 영광을 넘어 한국 축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감독을 영입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현실적 대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축구의 딜레마입니다. 중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더 깊이 분석해보면 단순히 지도자나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해외 스타들을 영입하고 고액 연봉의 외국인 감독들을 데려왔지만 정작 기본기와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치밀함과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심판을 중국인으로 바꿔라라는 농담 섞인 제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으로는 도저히 승부할 수 없다는 체념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중국의 현실은 오히려 한국 축구의 상대적 우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가 이렇게까지 축구에서 무력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월드컵 본선 진출과 꾸준한 발전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감독들에 대해 보이는 간절함은 한국 축구 시스템에 대한 인정을 넘어 거의 숭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헌신적이고 중국에 매우 적합하다. 철인 코치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감독들을 찬양하는 모습은 한국 축구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중국 축구에는 굴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축구가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여전히 자존심에 매몰되어 현실적 대안을 거부하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축구 몰락은 단순히 스포츠 분야의 문제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고 축구에서의 성과는 그 나라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축구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적 성취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이 아직도 전 세계인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손흥민의 활약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축구 실패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지만 한국에게는 상대적 우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인도네시아 패배와 월드컵 예선 탈락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동아시아 축구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한국 축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중국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을 압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이고 중국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감독을 데려오자고 외치는 것은 결국 한국 축구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자 자국 축구에 대한 절망적 현실 인식의 표출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한국 축구의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